현 전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앞에서 인사청문회 준비하신 내용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낙연 총리 인준 그 절차도 상당히 좀 복잡했었어요, 그때요. 그래도 잘 해피엔딩이었으니까. 네, 잘 마무리됐고 이제 또 저희 당 의원님들도 몇 분 이제 장관으로 이제 추천돼서 저희가 또 청문회 준비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다음 주 수요일에 3분, 14일, 그다음에 15일에 1분. 네. 어제 이제 강경화 후보 또 김동연 후보자가 이제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어제 오늘은 이제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오늘까지 진행 중인 거죠. 지금 이 시간에도. 세 분 중에 가장 야당의 공격을 받은 분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강경화 후보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네. 사실 노출 기간이 너무 길었던 탓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그러니까 좀 자신이 있어서 사실 일찍 발표를 하셨고 사실은 별 흠결이 없는 분인데 네. 워낙 물어뜯으니까 야당에서 네. 정말 참. 그러니까 이 야당의 전략이 이랬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김상조 위원장한테 모든 집중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번 탄핵에 네. 저는 원인이 네. 저는 이게 정경유착이다. 네. 예. 정경유착의 이번 탄핵의 본질이다. 네.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벌개혁 음. 이런 것을 가장 힘있게 할 수 있는 후보, 예비 후보. 네. 이게 이제 김상조 위원장 예비 이제 후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후보신데 네. 이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청문회를 거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되시면 바로 탄핵의 본질이었던 우리 사회의 정경유착을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적임자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당은 재벌을 또는 기득권 사회 이 세력을 대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막았는데 이거는 쉽지 않다. 김상조 위원장 막기는 네. 쉽지 않다. 그래서 전략이 그러면 이거 흠집이라도 내자. 예? 흠집이라도 내자. 그래서 강경화 후보자가 흠집을 낼 게 더 많다. 이렇게 판단해서 아마 선회한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참 이 전략이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야당에. 그렇죠. 어저께 예. 강경화 후보 청문회 혹시 보셨어요? 예, 일부는 봤습니다. 저는 굉장히 또박또박 말씀도 잘하시고. 그렇죠. 예. 정말 많은 의혹에 대해서 해명이 잘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김상조 위원장님은 그래도 예전에 참여연대에서 직접 이제 재벌들의 저격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공세와 공격에 잘 준비를 하셨던 분이고. 네. 강경화 우리 후보님은 여성인데다가 또 유엔 쪽에서 지금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야당의 공세에는 사실 많이 준비가 안 돼 있을 거라고요. 근데도 어저께 잘 해명하시고 선방하셨다고 저는 선방하셨어요. 생각을 합니다. 예. 안타까운 부분이요. 네. 이게 우리 과연 외교를 지금 정말 이게 외교적으로 네. 상당히 과제가 많은 지금 시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과거에 이렇게 외교부를 이렇게 좀 보면 네. 다자회의 같은 데 가잖아요. 유럽이나 남미는 거의 로크 루소의 계보를 잇는 철학자 수준들이에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외교를 이렇게 보면은 주로 프로토콜하고 언어 중심입니다. 네네. 예? 이게 이제 다 되는 사실상 외교의 본질인 국제 정치라든가 국제 경제에 대해서 그런 철학적 그 수준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 외교가 국제 정치라든가 국제 경제에 대해서 얼만큼 역량이 있는 외교부 수장을 우리가 드릴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고민하고 집중적으로 캐묻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본질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 그러면 우리 외교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과연 그런 외교부 수장이 누구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저는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하거나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네. 예. 유엔에서 다자외교로 다져오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다자외교랑 양자외교는 좀 다르다고 하지만 사실 야당에서 그분은 다자외교만 하던 분이라서 양자외교는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다자외교가 얼마나 힘든 거예요. 저는 양자외교 한 분은 다자외교 못한다고 또 디스할 거고. 예. 네. 근데 정말
그 현재 총체적인 난국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근데 이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닌 이 강경화 후보가 정말 잘 그 부드럽게 풀어가실 것 같은데요. 뭐 언어적으로 뭐 통역이 항상 붙기는 하지만은 그 공식 행사에서는 근데 이렇게 언어도 유창하게 하시고 그 정말 그 세련된 매너와 뭐 우리나라의 어떤 국격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인 것 같은데요. 오늘 국민의당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도 지금 거부를 한 상태라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분이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께서 계신 그 남루메 집에도 방문을 하셨고, 그 할머님들께서도 이 지지선언을 하셨고, 사실 여성계에서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지선언을 했었거든요. 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고민이 굉장히 많겠어요. 그렇죠. 네. 야당은 이제 우리 얼굴을 좀 세우려면 하나 정도는 낙마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고 이제 길을 쓰고 나오는 건데요. 근데 야당이 국민 여론을 들어야지. 그렇죠. 네. 예. 벌써 까먹은 거죠. 네. 네. 그리고 지지율 더 떨어진다니까요. 근데 그래도 그나마 네. 그 소신 발언하는 분들이 좀 나와서요. 그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이 네, 네. 오늘 아침 방송에 나와서 네. 이 유리천정을 뚫은 그런 네. 파격 인사로 지켜주자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청문회가 이제 총리와 달리 이제 사실 외교부 장관은 그냥 임명하면 국회 되죠. 표결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그냥 고민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강행을 하셔도 되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그랬을 경우는 이제 우리가 추경을 또 레버리지로 해서 또 다른 그 대여 강경 투쟁을 하겠다고 나오니까 이제 거기서 또 야당이 또 쓸 카드가 있는 거잖아요. 추경 발목 잡으면 되고 이런 식이니까 지금 근데 참 이 정도 쉽지 않을 것 되면 같습니다. 정말 반성하는 의미에서라도 좀 그 야당이 좀 반성하는 자세를 그리고 보여야 되는데. 예, 일단 이제 국무회의가 성립이 될 때까지 정도는 이제 서포트를 해줘야 되고요. 또 허니문 기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야성을 발휘할 때 좀 이따 가서 하더라도 지금은 좀 협치 통 크게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치명적인 흠집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여당이지만 저희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보호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당 의원님들이. 근데 실제로 많은 부분이 해명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주 위중한 시기에 지금 외교부 장관이라는 아주 중책을 우리가 빨리 이제 중책을 맡은 강경화 후보가 빨리 장관으로 선임이 돼야지 이제 4대 강국 외교부터 대한민국의 이제 위상을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데 한미 정상회담도 지금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요. 빨리 그 수장이 결정이 돼야 되겠죠. 여당일 때도 무책임하고 야당일 때는 더 무책임하고. 맞아요. 네. 네. 지금 또 최근에는 이제 청문회를 직접 보신 국민들이 청문회에 대한 문제 제기도 좀 하고 계세요. 청문회가 좀 너무 신상풀기고. 예, 좀 이제 어떤 좀 좋은 방향으로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은데 뭐 좋은 뭐 개선된 방향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글쎄 뭐 예전부터 뭐 미국식으로 하자. 그 신상에 대한 것, 개인적인 차원의 것들은 이제 비공개로 하고 네. 정책 검증만 공개로 하자.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글쎄요. 인사청문회법 같은 거를 개정해야 되고 하는 문제죠. 네. 좀 그리고 그 청문회에 임하는 그 국회의원들 네. 이분들이 그 실제 업무에 대해서 그 깊은 관심이라든가 이해가 없지 않나라고 싶을 정도로 네. 그 외교부 장관이고 공정거래위원장이면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걸 좀 본질적인 것을 물어봐야 되는데 네. 이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물론 이제 저 관료로서의 그 도덕성 네. 이제 이런 거 매우 중요하죠. 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라는 어떻게 저희 면접 보면 그 회사 같은 데 보면 압박 면접을 하잖아요. 네. 압박 면접. 이런 것들을 해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인데 이거 참 그런 것들은 탁 실종되고 정말 본질적이지 않은 그것도 정말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여당 의원으로서 좀 뭐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지나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붙잡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죠. 예, 근데 김상조 그 후보자 청문회를 보면은 정말 이제 야당 의원들이 굉장히 비본질적인 지역적인 것을 갖고 물고 늘어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딱딱 그 준비된 답변을 하시고
또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정책적인 전문성 같은 게 돋보이는 사실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깔아준 것 같은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재벌개혁하면 이런 식이 안 된다. 안 돼. 왜 자꾸 재벌개혁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논쟁을 하던가. 예. 그런 쪽으로 좀 가야 될 텐데. 사실 김성주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사회이사도 그렇게 많은 요청을 받았는데 안 하고 뭐 강연료 같은 것도 네. 정말 본인 기준에 딱 맞춰서 거기까지만 받으시고 정말 자기 관리를 잘 해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김관영 의원 국민의당에서 그 예일대 연수 갔던 거 스폰서가 누구냐 그러면서 굉장히 좀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고 근데 그게 이제 다 제대로 밝혀졌고 그래서 김관영 의원이 또 문자 국민들의 문자 행동을 그 엄청나게 받고 이랬었죠. 그러니까 좀 반성을 해야 합니다. 네. 하여튼 청문회를 지켜보신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봅니다. 네.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은 그 저희가 되게 이 짧은 시간에 이분에 대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그 관계기관한테 자료를 요청하잖아요. 뭐 법무부, 네. 뭐 경찰청.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원들이 청문회를 할 때 그 후보자들에 대해서 소싱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약한 거예요. 네. 특히나 정책 검증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소싱할 데이터가 어찌 보면 많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그 출처가 있으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또 자연스럽게 정책에 대한 검증도 할 수 있는데 그 다른 그 도덕적 검증을 하는 그 도덕적 검증은 관계기관의 자료를 계속 요구하면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증하기 위해서 자료를 소싱할 때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것은 좀 노력하지 않으면 좀 불분명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데이터라든가 자료가 조금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한 부분도 한계가 있다. 네. 이런 얘기도 하고 어저께 SNS 쪽 보니까 이제 그 외통위에서 강경화 후보에 대한 이제 청문회를 했잖아요. 근데 SNS 상에는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그 리스트가 쭉 있더라고요. 과연 당신들은 탈세, 탈루, 위장 전입에 자유롭냐? 뭐 이런 SNS에 제가 쓴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쓴 거 아니고 이제 국민들이 이제 그렇게 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까 모두의 네. 그 황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네이밍 자체가 너무 이제 좀 그 심각하고 굉장히 그 부정적인 뉘앙스로 들리잖아요. 네. 그 5대 비리가 비리가 병역 면탈, 배제 원칙. 예, 배제 원칙.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맞아요. 표절. 정말로 이 아주 사소한 비슷한 아주 마이너한 것인데 그냥 이런 이름을 붙여버리는 순간 그냥 위장 전입, 네, 뭐 그렇죠. 병역 면탈 뭐 이렇게 붙여버리는 순간 위장전입 A급, 위장전입 B급 뭐 이래야 되는데. 네, 그런 순간 정말로 이건 정말 범법자처럼 이렇게 네, 느껴지는 맞습니다. 그런 엄청난 그런 그 표현들이라서요. 그리고 어저께 그 청문회 보니까 김무성 의원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아프리카 출장을 갔대. 왜 안 나왔을까? 거기 노룩 청문회인가? 요새 이제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으니까 이제 그 예전에 벌써 이미 일정이 잡혀서 가방 한번 더 밀라고? 아프리카에 가셨다는데 아마 이번에 김무성 의원 이제 귀국할 때 많은 취재진들이 갈 것 같아요. 다시. 그때는 제가 볼 때 직접 들고 나오실 것 네. 같아요. 네, 청문회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또 최근에 가장 또 핫한 이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였지만 이제 사드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드 추가 반입에 대한 보고 누락 사건. 네, 우리 일단은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의 주도로 문구가 삭제된 것을 이제 청와대가 확인했고요. 그 조사가 이제 발표됐는데요. 이번 사드 보고 누락 사건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거는 김종호 의원님의 완전히 전공이시잖아요. 네, 전문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개요를 쫙 그 설명을 해주시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전문가의 인성을 뭐 듣도록. 교육까지는 이미 준비하고 있는 아니, 거예요. 아닙니다. 네. 준비는 전혀 안 네. 됐는데. 이거 네. 우리 청취자께서 네. 대충 다 그 팔로우업을 하고 계신 네. 주제이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간단 명료하게 한번 브리핑을 근데 해주시죠. 저는 사실 청와대 이번 조사가 조금 부족했든지 아니면 그래도 국방부의 체면을 좀 너무 살려준 것 같아요. 이게 국방부라는 것이 사실 상명하복의 체제잖아요. 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사드 한계가 1조 뭐 2조 정도 하죠. 2조 정도 한다. 네.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기가 2조라는 거예요? 한 포대가 지금 한 포대가 2조죠. 이제 6개 포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6기가 있거든요. 예. 그게 한 세트거든요. 한 예. 세트에 한 2조 합니다. 아. 네, 네. 이게 뭐 발사대랑 등등등 네네네. 다그 네, 엑스밴드 레이더 포함해서 그럼 이제 2기가 이제 들어간 거고 4기가 어디 네 들어와 개는 이제 있다는 외관에 거잖아요. 있죠. 외관. 네. 그럼 그게 다 캠페롤이라는데. 합쳐서 2조. 네. 근데 이제 그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이제 주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위에는 한민국 국방부 장관 그리고 김관진 전 안보실장 있잖아요. 근데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대빵이고 그다음에 한민국 육사 선후배 관계니까. 근데 김관진 전 실장과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보고서를 몰랐다는 것도 정말 큰 문제예요. 알아도 문제야, 그거는. 근데 이제 그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으로 이제 어떻게 매듭이 된 건데 지금 추가 조사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보고서 누락 문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정말 당당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 조직적인 은폐를 하기 위해서 저는 보고서 누락을 했다고 보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문재인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네. 국군 통수권자로. 이거 정말 국기문란행위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공세를 하는 것은 이미 보도가 된 것이고 왜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들이 사드 6기 들어왔다는 것, 한 포대가 6기인데 사드 포대가 들어왔다고 보도 나왔잖아요. 왜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느냐. 무능한 거 아니냐라고 또 지금 공세를 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보도가 나왔는데 그걸 대통령이 보도를 통해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가 그 사드 이제 2기가 그 성주 김천에 이제 설치가 되고 4기 들어온 것이 며칠 후에 이제 YTN에서 특정 보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여러 가지 통로로 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국방부가 확인 안 해줬거든요. 단 한 번도 확인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떤 경로로 확인하셨어요? 그러니까 국방부에다 직접 또 확인해보고 우리 사드 특위에서도요. 여러 이제 통로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국방부 자체에서 한 번도 확인을 해준 적이 없어요. 네. 거기다가 사드 한 포대가 약간 6기잖아요. 2기는 그러니까 성주 롯데 골프장에 이미 설치를 했어요. 네.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논리대로라면 6기를 다 성주 골프장에 설치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2기는 설치를 하고 4기는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럼 확인을 안 해주니까 청와대 뭐 문재인 대통령도 보도는 접할 수 있었겠죠, 예전에. 근데 그 보도를 접한 다음에 국방부에서 확인을 안 해주면 그게 사드 체계인지 아닌지 뭐 공식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YTN이 아마 그 사드 포대로 추정되는 그 군용 차량 지나가는 것을 이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 기자도 그게 추측 보도인 거죠. 사드 포대로 보인다는 것이지 그 안에 뭐가 들어온 건 그 기자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지금 공세는 사실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국방 안보에 가장 중점을 둔다는 보수 정당에서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사드 선생님, 사드 전문가 분께 이번에 그 독사회 얘기가 많이 네. 나오잖아요. 네. 독일 사관학교로 연수를 갔던 이 군인 조직이니까 독사회 그러니까 예. 다 그게 무슨 정말 그 뱀인 줄 알아. 예, 독사. 예. 무서운 사람들이 모임인 줄 예. 알더라고요. 네. 정말 이 독사회랑 좀 연관이 깊은 건가요? 김관진 휘하의? 네, 그거는 군 관계자들의 제가 한번 직접 한번 얘기를 들어봤는데 독사회는 특히 장군들은 조금씩 언급을 해주더라고요. 독사회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네, 알자회만큼이나. 알자회만큼. 근데 그 안보를 소위 이제 보수 네. 진영하면은 안보를 매우 중시하는 세력들 아니겠어요? 그럼 이렇게 국군 통수권자한테 그 사드 포대가 어떻고 그 미사일이 어떻게 배치됐다라는 것을 그걸 정확하게 보고해야 되는 게 신임 대통령한테 그게 이제 정상인데 그런 것들을 누락하고 하는 것이 과연 안보를 중시하는 세력인가? 그러니까. 또 이것을 비호하고 이것을 편드는 것 자체가 사실 안보에는 그 지금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과거 새누리당 계열 정당들이 늘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국군 통수권자한테 군에서 이거 보고를 제대로 안 한 것은 잘못된 일이죠. 여기서부터 안보가 구멍나고 하는 것인데 네. 이런 것을 또 대변하고 비호하고 그것을 편들고 더 황당한 것은요. 황교안 권한대행한테는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대통령께서 사드 그 추가 반입 사기를 인지하고 있더라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그건 당연히 보고할 사항이죠. 그렇죠. 뭐 기본이죠. 그건 기본이죠.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데 왜냐하면 주요 의제가 사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북핵 문제랑. 그러면 국방부에서는 당연히 보고를 해서 그것에 대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좀 준비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저 안보실장이랑 그때 오찬인가요? 하면서 사드 사기가 반입됐다면서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죠? 그랬어요? 뭐 이렇게 얼렁뚱땅. 네. 정말 이거는 우리나라 그 특히 국방부 이제 몇몇 그 장성들이 정말 굉장히 기강이 많이 그 좀 해이해진 거죠. 네. 다시 기강을 잡아야 됩니다. 옛날에 군에 근무하신 분들은 알지만 군풍기라고 있었습니다. 네. 군의 기강을 잡는 짬풍기가 아니라? 예. 그 기간을 그 기간이 따로 있었어요. 이 군풍기 기간을 한번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환경 영향 평가 관련해서도 이제 꼼수를 부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이게 지금 기준이 되는 게 33만 제곱미터. 제곱미터. 네. 그런데 이제 그걸 넘어가면 그거보다 이제 작으면 소규모 네, 환경 간단한 평가. 그 네. 환경 영향 평가를 받는 것이고 그게 이제 넘어가면 이제 일반 환경 영향 평가인데 네. 그것에 앞서서 뭐 전략 환경 영향 평가도 네.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는 네. 거인 거죠. 그러니까 네, 네. 70만 제곱미터인데 네. 그 중에서 1차로 그 33만 바로 밑에 32만 뭐 8,779 네, 네. 제곱미터 이렇게 이제 그 설정을 일부러 해놓은 축소한 거죠. 거죠. 그러니까 딱 그거 네. 맞춰 기준에 맞춰가지고 33만 제곱미터에 약간 못 약간 못 미치도록 미쳐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받기 위한 꼼수였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이 그 네. 70만 전체로 보고 그 일반 환경영향 평가, 뭐 전략 환경영향 평가 이런 쪽으로 가는 건가요? 그런데 대통령은 이제 처음부터 네. 그런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라. 그리고 꼭 그런 그 주민 공청회부터 해서 예. 그게 사계절 현장 조사도 해야 그럼요. 되고 주민 의견 수렴도 해야 네. 돼서 적어도 1년 이상 걸리죠. 예, 제대로 된 환경영향 평가를 해야 그러니까 되는 거죠. 원래는 그 이제 부지 공유를 했잖아요. 예. 부지 공유를 롯데 성주 골프장에 사드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가 예산으로 현금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현금 보상을 하게 되면 막대한 그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럼 국회 비준 사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국회 비준을 피하기 위해서 약점 많은 롯데. 예? 그때 신동민 회장이 지금 조사받고 있잖아요, 검찰에. 그래서 신동민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롯데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성주골프장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이제 계속 압박한 거죠. 지금 위중한 시기니까 땅을 내놔라. 그러면 우리는 남양주에 있는 국방부 땅을 맞바꾸는 걸로. 맞바꾸고 있다서 굉장히 이례적인 방법으로 이제 토지 맞교환을 한 거예요. 근데 토지 맞교환을 해서 이제 부지가 공유되면 군사보호시설로 먼저 선정이 되거든요. 근데 군사보호시설이 되면 전략영향 환경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근데 이런 절차를 다 앞뒤를 다 바꾼 거예요. 자기들 편한 대로. 네? 그리고 다 편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33만 그 제곱미터 그 조금 못 미치게 하면서 롯데 그 성주골프장이 70만 그 제곱미터잖아요. 그래서 그 모양새가 말발구평 예, U자를 거꾸로 해놓은. 그것도 사드 배치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외교 안보를 위해서 한다면 사드 배치를 정말 도입할 거면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배치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어떻게 해서 알박기 하려고. 그렇죠. 네, 거기다가 2016년도만 해도 2017년도 연말에 사드 배치하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2017년도에는 사실 대선이 예정돼 있었거든요. 근데 박근혜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 되니까 갑자기 앞당긴 거 아니에요. 4월 달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의혹인 거죠. 네. 머리는 쓰라고 있는 건데 잔머리만 굴리고 있으니까 네. 참. 근데 정말 대통령께서 잘하신 게 이제 이게 사드 문제가 미국과 중국 또 러시아 이 3대 강국에서 사실 우리가 이제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데 이 대통령께서 이 민주적인 절차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거든요. 미국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설득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워낙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고 이 우리나라의 민주적인 절차에 대해서 대통령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신뢰한다.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죠.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의를 갖춘 발언이거든요. 근데 자유한국당에서는 계속 지금도 사드 문제를 갖고 한미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들을 계속 해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사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미국 다녀오면서 사드 문제는 결국은 미중 패권 구도의 산물이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세게 설치한 것이다. 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그 미중 간의 정상회담을 하면서 저녁 식사하면서 시리아에 미사일 몇십 개 쏜 거 아니에요? 밥 먹으면서. 그러면 그 정도 되면은 미중 간의 그동안의 어떤 패권의 어떤 경쟁적 이 관계가 좀 해결 모드로 전환되는 국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양국 간의 이제는 그 과거 경쟁으로 치닫던 긴장으로 치닫던 그 사드를 중심으로 한 그 패권 국면이 사그라지는 국면인 거죠, 지금은.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미중 간에 어떻게 보면 이 사드가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국제 전문가예요, 정말. 양국이 이제 주장하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중국은 이 엑스밴드 레이더가 북핵용이 아니라 대중용이다. 그래서 MD 체계 아니냐. 그것만 아니면 좋다. 그 다음에 추가 배치 안 하면. 왜냐하면 추가 배치하면 또 다른 레이더 체계가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만 되면 우리 중국이 좀 물러설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공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주장을 보면 이래요. 절대 아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대북용이다. 이 레이더 MD 체계도 아니고 이 레이더가 중국을 감시하는 그것도 아니다. 필요하면 와서 봐라, 확인해봐라. 이게 또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네. 그러면 양국 간이 모두가 이것은 사드는 북핵용이다. 그다음에 레이더 체계가 중국을 감시하는 체계는 아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 네. 여기에 다 합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국면에서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배치되어 있는 한국이 중심이 돼서 정말 한미중 간의 어떤 북핵 대응 테이블을 네. 조속하게 만들고 이 테이블 속에서 사드 문제는 완샷으로 저는 처리할 수 있다. 역시 그 미국 특사 자격이 충분하네요. 충분해. 저는 이러다가 김영호 의원님만 그 사드 전문가인 줄 네. 알았더니 미국, 또 네. 여기도 전문가시라서 미국 대사 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아까 1부 때도 제가 언급했지만 이 사드 문제를 저희가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알박기를 했잖아요. 막 네. 시간 조정도 하고. 지금 알박기가 안 돼 있으면 문재인 정부가 특히 한미 또 한중 관계 정말 잘 풀어나갈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사드 알박기 그 두 기가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이미 이제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 좀 방 빼 그러면 또 자존심 상하거든 미국도. 그러니까 정말 자유한국당 정권,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 외교 안보를 완전히 망쳐놓은 거예요. 왜 저는 알박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구도를 만들어냈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탁 틀어놓으면 네. 어차피 북한 그 미사일이 날아가는 방향이 그 서쪽이 아니라 동쪽이니까 네. 이렇게 하면은 그 레이더를 틀어놓으면 뭐 그게 된다면서요. 말처럼 쉽지 않지. 말처럼 쉽지 않아. 근데 제가 좀 취재해본 결과, 이제 정권 교체 이후에 제가 이제 그 외교부 관계자들 좀 취재해본 결과, 이 사드 문제를 가장 처음 제안한 것이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다는 거예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한미군의 안전과 부대시설 보호를 위해서 사드 배치를 제안해가지고 태평양 사령관을 통해서 오바마, 그 정부 때 그 백악관에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바마가 10개월을 고민했대요. 그러니까 바로 오케이 한 게 아니에요. 10개월 고민 중에 딱 가장 큰 고민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미중 갈등이 시작된다. 그 부담이 컸던 거고 두 번째는 미국에도 사드 포대가 4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2조짜리 그 거액의 군사장비를 지금 한국이 바로 핵전쟁 나는 게 아닌데 거기에 한국에 그 배치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된다. 그래서 10개월을 고민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미국 가가지고 그걸 빨리 설치해달라더니 오바마 정부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성조기까지 들면서 네, 시위를 그리고 할 줄. 민주적인 절차 과정 없는 거 미국 정부도 그냥 다 대본에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저도 황 의원님이랑 비슷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 미중 정상회담 전에 트럼프가 이제 비즈니스맨이니까 굉장히 중국에 심리적인 압박을 많이 줬거든요. 첫째,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 그리고 미국도 보호무역주의로 일자리 내리겠다. 중국 물건 안 사겠다.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 전에는 굉장히 긴장감이 아주 팽팽했어요. 근데 실제로 딱 만날 때는 트럼프가 문제 제기 안 했거든요. 그리고 중국 좋다. 그 대신 북핵 문제를 열심히 저지해줘라. 그렇죠. 그리고 경제적인 갈등은 없어진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트럼프가 그건 하나의 심리전이라 봐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중국과 경제적인 갈등이 생기면 트럼프는 모든 이제 정치적인 철학과 노선이 미국 내수를 살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고용 창출하고. 그런데 중국이랑 거대한 세계 공장과 경제적인 갈등이 생기면 미국도 엄청난 출혈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이제 외교적인 심리적인 압박이었을 뿐 실제로 그럴 생각은 없었던 거죠. 저희 특사단이 미국에 가서 느낀 점. 네. 뭐 애매한 부분도 있고 확실한 부분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확실한 거. 미국이 더 이상 북한에 대해서 이런 무력 대응, 이게 강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력을 활용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이거는 결국 최종 목적지는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고 그래서 비핵화하는 이게 이제 최종 목적지지 뭐 선제 타격을 해서 무력으로 제압하고 북한의 정권을 뭐 무너뜨리고 교체하고 뭐 이런 거는 전혀 실제로 이분들이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아니라는 것은 얘기하잖아요. 그 외교적 수사라는 것이 좀 모호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일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만 그 과정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제재와 그 압박을 극대화시킨다. 이 정도의 스탠스에 대해서 한미 간에 이제 공조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최종적으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은 없다. 그게 확인됐기 때문에 저는 뭐 솔루션은 그야말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을 결국은 우리 새 정부가 네. 발빠르게 영업하면서 돌아다니고 할 때만이 우리의 역할을 찾아낼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4강에 그 취임하자마자 열흘 만에 이렇게 그 특사단을 파견하고 이런 것은 정말 잘 되고 잘한 조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있어요. 선제 타격 문제도 지난해 이제 탄핵 정국에서부터 선제 타격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이제 국정 공백이 생기면서. 그래서 올 3월 정도, 올 4월까지 선제 타격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사실 선제 타격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거의 사라지고 들어갔죠. 있죠. 예. 근데 그때 뭐 증권가나 또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말 선제 타격 가능하다. 전쟁을 하기 것은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실제 이제 미국이 이걸 통해서 선제 타격을 통해서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라크 전쟁 비용의 5배가 든답니다. 아, 그래요? 북한과 전쟁을 하게 되면. 그리고 여러 가지 중국과의 문제도 있고 일본과의 문제도 있고 어떻게 보면 동북아 쪽, 아시아 쪽, 동아시아 쪽 경제권이 상당히 그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네. 무너지는 꼴이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한국을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걸 이미 않는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북한과의 그 강도 높은 그런 무력적 충돌 이런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두 분 전문가들한테 제가 공부를 아주 많이 하네요. 어디 저는 참고로 도시공학 전공했습니다. 아, 근데 이 뭐 한미 관계, 사드 네. 그냥 다들 고견들을 피력해 주시니까 공부되고 너무 좋습니다. 지금 미국 측과는 그래도 미국 다녀오시고 계속 충분하게 대화가 되고 있죠. 정의용 안보실장도 미국 다녀오셨고. 그렇죠. 네. 그 정상회담도 6월 말에. 사실 가장 답답한 게 아마 미국 쪽에서는 그 한국의 새로운 정부, 문재인 정부가 흔히들 이제 얘기하는 뭐 좌파 정부니 뭐 아니면 친중국적이고 친북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런 걸 떠나서 과연 그 새로운 정부의 스탠스가 어떤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그 부모님들이 흥남부도에서 탈출한 실향민 이거는 뭔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미지냐면 북한 정권이 싫어서 이게 탈출한 그런 패밀리 아니겠어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 거기다 공수특전단. 그 공수특전단.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도 했죠.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흔히 안보에 있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보수 진영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안보에 대한 솔루션이 보수와 진보 간에 큰 차이가 없는 선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하니까 미국 행정부에서 상당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 애국,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산업화 이런 얘기를 네. 현충일 그 추념식에서 네. 이렇게 연설을 통해서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뭐 안보에 대해서 이미 신뢰감을 쌓아오기도 하셨지만은 그렇게 애국, 산업화, 통합 이런 것들을 그런 일련의 그 기념식, 추도식, 추념식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보수층에서도 참 공감도가 높아지는 것 같고요. 사실 그런 대통령 연설이라는 게 저희 대국민 메시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보수의 전유물이었던 것 같은 그런 단어들이 문 대통령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면서 정말 어떤 살아있는 그런 단어로 우리 가슴속에 와닿는 게 참 훈훈한 경험인 것 같아요. 근데 맞습니다. 대통령 그 추념사거는 이제 얼개 잡고 거기에 어떤 사고 철학을 담는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직접 결정을 하시지만은 마지막 그런 어떤 언어적인 그런 표현은 그 신동호 연설비서관이 네. 담당을 하고 있다는데 그분이 시인이라고 시인이기도 하세요.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이제 운동권이셨잖아요. 네. 그래서 임종석 그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우상호 송영길 네. 의원님하고 이제 같은 그런 출신이신데 그분은 이제 문화 쪽을 담당하셨던 분이고, 네. 그래서, 근데 그 신동호 비서관에 대한 이제 언론의 관심이 쏟아지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연설문의 최종 작성자는 대통령이고 나는 참모일 뿐이다. 그러면서 맞아요. 이제 애써서 언론은 이제 기피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그분도 굉장히 멋진 분 같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멋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드 얘기다가 갑자기 왜 물타기를 하셨지? 네, 근데 사드 문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미 언급했으니까 좀 마무리를 좀 지면, 국방부가 이제 왜 이렇게 꼼수를 부리면서까지 이것을 이제 강행했는지, 또 이런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진상조사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희 사드 특위에서는 지금 청문회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박경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문회 이 정도 사안에서는 이 정도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걸 청문회 안 하면 어떤 사안을 하겠어요? 네, 황 의원님. 근데 저쪽에서 받아줘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미국에 가서 이제 그런 이야기 했죠. 이번 새 정부의 탄생 배경에는 그 시민 파워에 의해서 네. 촛불 전국에 대통령을 탄핵할 정도 그런 분위기에서 새로 치러진 선거다. 미국에서 영어로 그렇게 얘기해줬다고? 한국말로. 그랬더니 그러기 때문에 이 문재인 대통령은 전 정권에서 행해진 여러 가지 국민적 의혹들에 대해서 해소할 의무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드 철회 아니냐 이걸 떠나서 사드가 이렇게 배치된 거에 대해서는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 네. 비준동의라는 말이 이거잖아요. 비준은 대통령한테 권한이 있는 거고요. 네. 그것을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제 의회에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의회주의인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감하고 이해하는 예. 그런 분위기였죠. 그다음에 사실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가령 이제 FTA를 어느 정권에서 체결했는데 그 다음 정권에서 그걸 뒤집는다. 또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부 간 협약을 맺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그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논의된 결과 네.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한미 공조의 기반 위에 네.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더니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공감한다. 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네. 하여튼 사드 문제는 이제 새로운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환경부 장관, 기재부 장관이 이제 임명되면 아마 국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이제 자료 요청하면 아마 우리 정부는 이제 자료를 좀 투명하게 공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저희가 이제 풀어나가면서 그 안에 부정이 있었는지, 비리가 있었는지, 만약에 그런 게 확인이 되면 이제 국민 여러분들도 그것에 대한 의혹을 국회에서 풀라고 또 명령을 내리시겠죠.
하시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청문회가 아마 야당에서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그 새로운 국면을 통해서 청문회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가 또 한 가지 조금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네. 그럼 우리가 사드에 대해서 왜 부정적인 의견을 갖는 쪽에서는 왜 사드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가졌냐라고 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냥 마냥 반대하고 찬성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은 결국 한반도가 분쟁 지역화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거든요. 뭐 여러 가지 무기 체계가 들어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에 대해서 민감한 이유는 한반도가 분쟁 지역화, 남북 간의 문제를 떠나서 미중 간의 문제, 또 한중 간의 문제 여러 가지 마치 그 화약고 같은 분쟁 지역이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인데 그런 전반적인 걸로 봤을 때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긴장 관계가 다소 이제 화해 국면으로 이제 돌아서고 남는 것은 이제 남북 간의 문제라든가 네, 북한의 네. 핵 개발 문제 이런 것들만 남았기 때문에 네. 저는 솔루션은 명확하고 매우 어렵지 않다. 네, 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드 문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군사적인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무기 체계냐 아니냐. 근데 미국에서조차도 사드는 아직 실전 배치가 됐던 무기 체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사에서는 100%의 요격률이라고 그러지만 또 많은 군사학자들은 15%의 요격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검증 문제를 한번 저희가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얼마 전에 JTBC에서 보도했던 김관진 장군의 FX 사업. 원래 F-15로 결정된 사항을 마지막에 회의를 통해서 2시간 만에 F-35로 바꿨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F-15는 보잉사 거고 F-35는 로키드 마틴. 사드와 제조사가 같아요. 그거는 좀 한번 네. 짚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혹에 대해서 자꾸 이제 야당에서는 뭐 정치 보복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특히 방산 비리에 대해서는 척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도 국회에서 하나하나 이제 진상을 밝혀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아마 야당에서도 뭐 청문회나 국정조사 반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좀 저희가 더 열심히 의정 활동을 통해서 그 진실을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드 문제는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그 보니까 네. 그 미국 가니까 사드보다 따드. 그것도 번데기예요? 번데기더라고요. 사드. 네. 근데 추경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당정 간의 추경 내용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고 이제 국회에 보고가 됐죠? 추경. 네. 대통령께서 의회를 설득하는 그런 연설도. 예, 그럼 대통령께서 국회 오세요? 예, 12일에 추경 관련해서 이제 이해를 구하는 그런 또 감동적인 연설을 펼치시겠죠. 근데 이번 추경은 다른 때와 달리 일자리 추경이잖아요. 일자리 추경에서 인류 산무 반대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 그렇죠. 일자리만을 위한 추경이고 네. 그다음에 세 가지가 없다. 네. 대규모 SOC 사업 없고 선심성 지역 예산 없고 그다음에 국채 발행 없다. 네. 주로 또 저소득층을 위한 그렇죠. 네, 추경인데 지금 자유당이 반대해요 지금? 아직 공식 어제 네, 왔잖아요. 그렇죠. 추경안이. 그래서 아직까지 반대 의견까지 내는 아니 반대를 하고 있다고 그렇죠.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당론으로 뭐 혹은 뭐 이렇게 채택한 아주 공식적인 표명은 아닌데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사청문회가 좀 맞물려가지고 엮어가지고 이제 국회 보이콧도 하고 이것을 하나의 이제 그 도구로 써가지고 뭐 뭔가에 좀 뭐 자기들의 뭐 이익을 좀 찾아내려고 지금 고민 중인 것 같아요. 근데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데 그것도 주로 이제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인데 야당이 서민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야당이에요? 아니 재벌개혁하자는데 공정거래위원장 반대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쪽 당은 이제 뭐 재벌들을 좀 지켜주려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반대하는 것은 저 당의 이제 정체성이라서 한편으로는 이해는 가요. 근데 정말 이건 국민의 삶의 문제인데 어떻게 반대를 할 수 있죠? 깝깝하네 진짜. 알면서 왜 물어봐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제 직접 시정연설을 통해서 야당 설득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도 이제 야당 해봤잖아요. 뭐
반대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반대했던 것들은 정말 명분이 있고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걸 반대했었던 것 그럼요. 같고요. 근데 지금은 정말 그냥 발목 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 그런 아집과 그냥 몽리로 보여요.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좀 객관적으로 정말 제 3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제 보려고 하지만 정말 우리는 의미 있는 반대를 했던 것 같고, 여기는 정말 정말 그냥 야당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 같은 그런 억지스러움이 근데 많이 느껴집니다. 야당에서 지금 추경에 반대하는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지역구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그렇죠. 예. 그 요청이 막 쇄도하고 있대. 그러니까 우리도 안 하는 짓을 말이야. 그러니까 네?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추경 하면은 사람들이 세세히 구분해서 보지 않죠. 항상 그 추경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네. 늘상 하는 네. 뭐 이런 거 돈 더 쓰는, 지난번에 예산 잘 세우지 왜 네. 제대로 못 세워서 또 더 이 정도로 받아들이는데, 대통령께서 의회 연설을 하면서 네. 그 추경의 내용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대국민적으로 의제화될 것 같아요. 네. 과연 이것을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지금은 단순하게 추경 해가지고 뭐 자세하게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 의회 연설을 함으로써 이제 드러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야당에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결국 국민의힘으로 추경도 통과시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 이제는 정말 뭐 그런, 국민들이 다 움직여줘서 근데, 네. 추경 협상 관련돼서는 그래도 원내 부대표님께서 어떻게 야당을 설득해 나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는 그 반대, 이 소득주도 성장, 뭐 이 일자리 추경 이거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내는 것 같은데요. 산발적으로. 네. 아마도 이제 그 인사청문회, 사실 그 김상조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그 결정도 지금 일부러 이제 내일로 미룬 거잖아요. 네. 이 어제 김상조 위원장? 김상조 위원장 말고 그 이후에 네. 이제 강경화, 김희수 이렇게 네. 그거랑 이제 연계지어서 어쨌든 패키지 뭐 딜을 하든지 이러려고 지금 거기서 이제 전략을 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청문회 인청 관련한 거랑 또 추경이랑 뭐 어쨌든 뭐 복잡한 그런 경우의 수를 가지고 이제 머리를 굴리겠죠. 그래서 그 각각 우리도 그 경우의 수들에 대해서 이제 원내에서 뭐 잘 대처를 해야죠. 우리 좀 든든한 그런 그 어떤 맏형 같은 그런 여당의 그런 어떤 품격을 가지고 어떻게 잘 협상을 해야죠. 네. 근데 지금 그 자유당 원내대표 이름도 잊어버렸네. 정우택. 정우택. 네, 비대위원장까지 네.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때 그 현충원에서 대통령께서 추념사 하시는데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시던데, 네. 그냥 주무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JTBC에서 그것도 어저께 보도했어요. 근데, 그냥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음미하고 있었다라고 정은태 원내대표는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 JTBC에서 그 동영상을 또 확대하더라고요. 확대하는데 이렇게 자면 약간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떨구잖아요. 그런 것까지 확대해가지고 보도를 하는 거야. 야, 근데 하여튼 좀 야당이 협치를 하려면 정말 좀 진정성 갖고 좀 머리를 맞대고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뭐 대통령의 발언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데 참 걱정입니다.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셔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것은 야당을 한번 설득해 보겠다는 의지 아니시겠어요? 근데 그 현장에서도 자유한국당에서 뭐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뭐 대통령의 이제 연설을 들으신다라면 참 앞으로의 국회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이게 정치가 국회를 바라보고 청와대를 바라보고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은 네. 큰 그 오산이 착오가 생길 수가 있어요. 과연 이 여의도와 청와대를 바라보는 네. 과연 국민들의 표정이 어떤지 네. 우리 뭐 여당 의원들도 물론이고 야당 의원들이 특히 이 국민들의 표정을 보면서 네. 이 정치를 하셔야지 이제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또 다른 불행이 더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네. 오늘 저희 워크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책위 의장이죠.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추경에 대해서 쭉 한번 오늘 좀 의총에서 네. 자세하게 브리핑을 해주셨죠. 예, 우리 대변인 출신이시니까
그 2017년도 추경안에 대한 어떤 좀 총괄을 우리 청취자들에게 한번 그럴 필요가 말씀해 주시죠. 있겠네요. 일단 공무원을 약 한 12,000여 명 좀 공동부문 일자리를 만드시겠다는데 그 안에는 소방관들 소방관, 계세요. 교사, 예. 소방관 이제 충원해서 그 소방관들의 눈물을 닦는 법도 우리가 지금 발의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예, 일단 네. 추경 전체 규모가 11조 2천억 원이고요. 네. 이걸 보면은 이제 크게 4개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데 일자리 창출, 네. 일자리 여건 개선, 네. 서민 생활 안정, 네. 지방 재정 보강.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정말로 그 민생과 관련된 정말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그런 항목들이죠. 네. 그래서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뭐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12,000명 여기 이제 소방관이나 교사와 같이 정말 필요한 그런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는 거. 네. 그다음에 중소기업 청년 취업 지원하거나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청년 펀드. 실업에 대한 그렇죠. 예, 투자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또 스타트업, 창업 촉진하고 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 이런 너무 것도 중요한 정말로 거네. 네.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렇습니다. 일들이죠. 네. 그리고 또 일자리 여건 개선하고 관련해서는요.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를 일자리 지원. 지원하는 거 그리고 또 매우 중요하죠. 여성 일자리 환경 개선하고 소상공인 지원하는 거 정말 하나하나 네. 주옥 같은 그런 항목들입니다. 정말 우리 그 국민들 그 피부에 와닿는 이제 네. 그런 항목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뭐 치매 의료비 부담 경감시킨다든지 주거 교육 등 생계 부담을 완화한다든지 미세먼지 뭐 네. 에너지 절감을 지원한다든지 정말 다 필요한 항목들이고 저는 12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셔서 네. 글쎄요, 벽창호 같은 야당 의원들은 설득을 못 시키실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이 국민들한테 전달이 되고 국민들의 여론이 이제 비등해져야죠. 이 네. 추경 정말 필요한 것이고 버릴 게 하나 없는 정말 알짜배기 추경이다. 정말 네. 절실한 추경이다. 막 그런 여론들이 들끓어서 그 야당이 굴복을 할 수밖에 없고 굴복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여기 이 좋은 뜻에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좀 순리대로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좀 낙관적인 기대를 해봅니다. 이 안에는 어르신들 일자리도 있어요. 아니, 어르신들 이걸 일자리. 제가 보니까 네. 네. 이거 섣불리 야당이 반대했다간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좌초될 위기다. 이거 광화문의 촛불이 분명히 다시 지금 등장하게 야당의 문제는 뭐냐면 네. 더 이상 내려갈 이게 없어. 이 여론이 지금 8% 하여튼 7%니까 막 가는 거예요, 거기는. 이게 대상자를 봐요. 네. 예? 이거는 만약에 이걸 반대하면 광화문 촛불 다시 등장합니다. 네. 이거는 광화문이 아니겠다. 여의도에 촛불 다시 등장할 정도로 정말 이거는 안 하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 떨어질 여론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막 한다니까. 왜 없어요? 더 지금 100 몇십 명 있는데. 지금 8% 여론이 네. 8%니까요. 네. 그러니까 야당이 정말 이거는 꼭 협조해야 될 문제고 이건 정말 국민을 위해서는 반드시 처리해줘야 될 전에 문제다. 노무현 대통령을 우리가 두고 늘 그 국민들이 하는 얘기가 네. 우리는 그냥 노무현 대통령 당선시켜 놓으면 네. 그냥 그걸로 다 이제 끝날 줄 알았다. 네. 다 이렇게 해결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이번에 조금 달라졌어요. 이번 선거 때 등장한 이야기들이 뭐냐면 야 노무현 대통령 때 보니까 당선만 시킨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 끝까지 지켜내야 되더라. 예. 그래서 그게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 제가 그 문재인 대통령 TV 토론회부터 지금까지 보면 상당히 인내심이 많은 대통령이세요. 인내심이 많은데 또 말씀도 별로 없어요. 말씀 많이 없죠. 그렇죠. 예. 근데 실천하는 대통령이야. 예. 말씀도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것 실천하시더라고요. 같아요. 네. 옆에서 보면 보통 이제 대통령 이제 정권이 창출하면 흔히 이제 부패와 무능을 얘기하잖아요. 네, 네. 부패 구조적으로 이거는 될 수가 없는. 이 문재인 대통령은 부패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왜냐하면 이제까지 살아온 그렇죠. 이분의 인생 이제 삶을 역전이지. 보면은 예. 이 부패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 무능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입 밖으로 나온 이야기는 상당히 디테일해요. 네. 광범위하고 많은 전문가들과 이미 상당한 논쟁과 토론을 거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변호사 특유의 이렇게 요번에 이제 특사단이 어떤 나라를 갔던 특사단은 결과 보고서를 내잖아요. 이게 몇 페이지로 축약해서 내잖아요.
이런 나라도 있어요. 아예 속기록을 다 드려라. 그래야 모든 정황을 다 감지하시고 인지하실 거다. 그런데 그거를 다 읽으시는 거예요. 네? 변호사를 보면 막 수백 페이지가 그렇죠. 다 읽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때문에 무능도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이 두 부분, 부패와 무능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런 것들에서는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네. 무능하지도 않고 부패하지도 않고. 네. 하여튼 그 추경 그 예산은 반드시 우리가 통과시켜야 되고, 하여튼 야당에서도 좀 적극 협조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허탈해 있습니까? 이거를 네. 야당에 나서서 막 솔선수범해서 이거 네. 통과시키면 8%에서 상당히 한 더블로 올라갈 것 같은데. 두 자릿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야당 꼭 협조해 주시고, 예. 협조해주면 우리가 박수 보내줄게요. 네. 네, 2부 마무리 할까요? 요거를 네. 또 우리 듣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네.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했을 때 한 네. 두 자릿수로 네. 한 3%더 절대로 올려주시면 두 자리 10.1%까지만 올려주세요. 네, 그 정도로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조금 더 혼나야 되거든요, 야당이. 네. 네. 이제 사당캐 17번째 방송 2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못하신 말씀 있으면 한마디씩 하시죠. 저는 이제 전에 이제 민주정부 2기 네. 노무현 정부와 3기인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비교하게 됩니다. 네, 네. 노무현 정부는 구시대 막차.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이제 1년이 지난 다음에 성과를 적어보려고 하는데 별로 성과가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 토목공사는 성과가 아니에요. 네. 사람들은 그 위에 토목공사된 기반 위에 표현을 잘 안 하시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쪽 제작진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건의 좀 해주세요. 네. 네. 건의를 저희 보고 하랬네. 사주를 굉장히 무서워하시네. 저게 네. 무슨 사랑한다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케이라. 그래서 과연 우리 외교가 그 국제정치라든가 국제경제에 대해서 얼만큼 역량이 있는 그 외교부 수장을 우리가 드릴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고민하고 집중적으로 캐묻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본질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 그러면 우리 외교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과연 그런 외교부 수장이 누구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저는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하거나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네. 예. 그 유엔에서 다자외교로 다져오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다자외교랑 양자외교는 좀 다르다고 하지만 사실 야당에서 그분은 다자외교만 하던 분이라서 양자외교는 못한다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은 다자외교가 얼마나 힘든 거예요. 저는 또 양자외교 한 분은 다자외교 못한다고 또 디스할 거고. 예. 네. 근데 정말 그 현재 총체적인 난국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근데 이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닌 이 강경화 후보가 정말 잘 부드럽게 풀어가실 것 같은데요. 뭐 언어적으로 뭐 통역이 항상 붙긴 하지만은 그 공식 행사에서는 근데 이렇게 언어도 유창하게 하시고 정말 그 세련된 매너와 뭐 우리나라의 어떤 국격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인 것 같은데요. 오늘 국민의당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도 지금 거부를 한 상태라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분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께서 계신 그 남루메 집에도 방문을 하셨고, 그 할머님들께서도 이 지지선언을 하셨고, 사실 여성계에서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지선언을 했었거든요. 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고민이 굉장히 많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야당은 이제 우리 얼굴을 좀 세우려면 하나 정도는 낙마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고 이제 길을 쓰고 나오는 건데요. 근데 야당이 국민 여론을 들어야지. 그렇죠. 네. 예. 벌써 까먹은 거죠. 네. 네. 그리고 지지율 더 떨어진다니까요. 근데 그래도 그나마 네. 그 소신 발언하는 분들이 좀 나와서요. 그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이 네, 네. 오늘 아침 방송에 나와서 네. 이 유리천정을 뚫은 그런 네. 파격 인사로 지켜주자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청문회가 이제 총리와 달리 이제 사실 외교부 장관은 그냥 임명하면 국회 되죠. 표결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그냥 고민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강행을 하셔도 되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그랬을 경우는 이제 우리가 추경을 또 레버리지로 해서 또 다른 그 대여 강경 투쟁을 하겠다고 나오니까 이제 거기서 또 야당이 또 쓸 카드가 있는 거잖아요. 추경 발목 잡으면 되고 이런 식이니까 지금 근데 참 이 정도 쉽지 않을 되면 것 같습니다. 정말 반성하는 의미에서라도 좀
그 야당이 좀 반성하는 자세를 그리고 보여야 되는데. 예, 일단 이제 국무회의가 성립이 될 때까지 정도는 이제 서포트를 해줘야 되고요. 또 허니문 기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야성을 발휘할 때 좀 이따 가서 하더라도 지금은 좀 협치 통 크게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치명적인 흠집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여당이지만 저희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보호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당 의원님들이. 근데 실제로 많은 부분이 해명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주 위중한 시기에 지금 외교부 장관이라는 아주 중책을 우리가 빨리 이제 중책을 맡은 강경화 후보가 빨리 장관으로 선임이 돼야지 이제 4대 강국 외교부터 대한민국의 이제 위상을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데 한미 정상회담도 지금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요. 빨리 그 수장이 결정이 돼야 되겠죠. 여당일 때도 무책임하고 야당일 때는 더 무책임하고. 맞아요. 네. 천읍의 관계니까. 근데 김관진 전 실장과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보고서를 몰랐다는 것도 정말 큰 문제예요. 알아도 문제야, 그거는. 근데 이제 그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으로 이제 어떻게 매립이 된 건데 지금 추가 조사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보고서 누락 문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정말 당당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 조직적인 은폐를 하기 위해서 저는 보고서 누락을 했다고 보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문재인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네. 국군 통수권자로. 이거 정말 국기문란행위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공세를 하는 것은 이미 보도가 된 것이고 왜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들이 사드 6기 들어왔다는 것, 한 포대가 6기인데 사드 포대가 들어왔다고 보도 나왔잖아요. 왜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느냐. 무능한 거 아니냐라고 또 지금 공세를 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보도가 나왔는데 그걸 대통령이 보도를 통해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가 그 사드 이제 2기가 그 성주 김천에 이제 설치가 되고 4기 들어온 것이 며칠 후에 이제 YTN에서 특정 보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여러 가지 통로로 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국방부가 확인 안 해줬거든요. 단 한 번도 확인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떤 경로로 확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국방부에다 직접 또 확인해보고 우리 사드 특위에서도요. 여러 이제 통로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국방부 자체에서 한 번도 확인을 해준 적이 없어요. 네. 거기다가 사드 한 포대가 아까 6기잖아요. 2기는 그러니까 성주 롯데 골프장에 이미 설치를 했어요. 네.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논리대로라면 6기를 다 성주 골프장에 설치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2기는 설치를 하고 4기는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럼 확인을 안 해주니까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도 보도는 접할 수 있었겠죠, 예전에. 근데 그 보도를 접한 다음에 국방부에서 확인을 안 해주면 그게 사드 체계인지 아닌지 공식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YTN이 아마 그 사드 포대로 추정되는 그 군용 차량 지나가는 것을 이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 기자도 그게 추측 보도인 거죠. 사드 포대로 보인다는 것이지 그 안에 뭐가 들어온 건 그 기자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지금 공세는 사실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국방 안보에 가장 중점을 둔다는 보수 정당에서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사드 선생님, 사드 전문가 분께 이번에 그 독사회 얘기가 많이 네. 나오잖아요. 네. 독일 사관학교로 연수를 갔던. 근데 이 군인 조직이니까 독사회 그러니까 다 그게 무슨 정말 그 뱀인 줄 알아. 예, 독사. 예. 무서운 사람들이 모임인 줄 알더라고요. 네. 정말 이 독사회랑 좀 연관이 깊은 건가요? 김관진 휘하의? 네, 그거는 군 관계자들의 제가 한번 직접 얘기를 들어봤는데 독사회는 특히 장군들은 조금씩 언급을 해주더라고요. 독사회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네, 알자회만큼. 근데 그 안보를 소위 이제 보수 네. 진영하면은 안보를 매우 중시하는 세력들 아니겠어요? 그럼 이렇게 국군 통수권자한테 그 사드 포대가 어떻고 그 미사일이 어떻게 배치됐다라는 것을 그걸 정확하게 보고해야 되는 게 신임 대통령한테 그게 이제 정상인데 그런 것들을 누락하고 지금 또 최근에는 이제 청문회를 직접 보신 국민들이 청문회에 대한 문제 제기도 좀 하고 계세요. 청문회가 좀 너무 신상적이고
예, 좀 이제 어떤 좀 좋은 방향으로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은데 뭐 좋은 뭐 개선된 방향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글쎄 뭐 예전부터 뭐 미국식으로 하자. 그 신상에 대한 것, 개인적인 차원의 것들은 이제 비공개로 하고 네. 정책 검증만 공개로 하자.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글쎄요. 인사청문회법 같은 거를 개정해야 되고 하는 문제죠. 네. 좀 그리고 그 청문회에 임하는 그 국회의원들 네. 이분들이 그 실제 업무에 대해서 그 깊은 관심이라든가 이해가 없지 않나라고 싶을 정도로 네. 그 외교부 장관이고 공정거래위원장이면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걸 좀 본질적인 것을 물어봐야 되는데 네. 이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물론 이제 저 관료로서의 그 도덕성 네. 이제 이런 거 매우 중요하죠. 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라는 어떻게 저희 면접 보면 그 회사 같은 데 보면 압박 면접을 하잖아요. 네. 압박 면접. 이런 것들을 해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인데 이거 참 그런 것들은 탁 실종되고 정말 본질적이지 않은 그것도 정말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여당 의원으로서 좀 뭐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지나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붙잡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죠. 예, 근데 김상조 그 후보자 청문회를 보면은 정말 이제 야당 의원들이 굉장히 비본질적인 지엽적인 것을 갖고 물고 늘어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딱딱 그 준비된 답변을 하시고 또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정책적인 전문성 같은 게 돋보이는 사실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깔아준 것 같은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재벌개혁하면 이런 식이 안 된다. 안 돼. 왜 자꾸 재벌개혁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논쟁을 하던가. 예. 그런 예. 쪽으로 좀 가야 될 텐데. 사실 김상조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사회이사도 그렇게 많은 요청을 받았는데 안 하고 뭐 강연료 같은 것도 네. 정말 본인 기준에 딱 맞춰서 거기까지만 받으시고 정말 자기 관리를 잘 해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김관영 의원 국민의당에서 그 예일대 연수 갔던 거 스폰서가 누구냐 그러면서 굉장히 좀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고 근데 그게 이제 다 제대로 밝혀졌고 그래서 김관영 의원이 또 문자 국민들의 문자 행동을 그 엄청나게 받고 이랬었죠. 그러니까 좀 반성을 해야 합니다. 네. 하여튼 청문회를 지켜보신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봅니다. 그 네.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은 그 저희가 되게 이 짧은 시간에 이분에 대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그 관계기관한테 자료를 요청하잖아요. 뭐 법무부, 네. 뭐 경찰청.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원들이 청문회를 할 때 그 후보자들에 대해서 소싱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약한 거예요. 네. 특히나 정책 검증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소싱할 데이터가 어찌 보면 많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그 출처가 있으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또 자연스럽게 정책에 대한 검증도 할 수 있는데 그 다른 그 도덕적 검증을 하는 그건 도덕적 검증은 관계기관의 자료를 계속 요구하면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증하기 위해서 자료를 소싱할 때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것은 좀 노력하지 않으면 좀 불분명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데이터라든가 자료가 조금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한 부분도 한계가 있다. 네. 이런 얘기도 하고 어저께 싶습니다. SNS 쪽 보니까 이제 그 외통위에서 강경화 후보에 대한 이제 청문회를 했잖아요. 근데 SNS 상에는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그 리스트가 쭉 있더라고요. 과연 당신들은 탈세, 탈루, 위장 전입에 자유롭냐? 뭐 이런 SNS에 제가 쓴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쓴 거 아니고 이제 국민들이 이제 그렇게 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까 모두의 네. 그 황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네이밍 자체가 너무 이제 좀 그 심각하고 굉장히 그 부정적인 뉘앙스로 들리잖아요. 네. 그 5대 비리가 비리가 병역 면탈, 배제 원칙. 예, 배제 원칙.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눈물 맞아요. 표절. 정말로 이 아주 사소한 비슷한 아주 마이너한 것인데 그냥 이런 이름을 붙여버리는 순간 그냥 위장 전입, 네, 뭐 그렇죠. 병역 면탈 뭐 이렇게 붙여버리는 순간 위장전입 A급.
위장전이 B급 뭐 이래야 되는데. 네, 그런 순간 정말로 이건 정말 범법자처럼 이렇게 네, 느껴지는 맞습니다. 그런 엄청난 그런 그 표현들이라서요. 그리고 어저께 그 청문회 보니까 김무성 의원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아프리카 출장을 갔대. 왜 안 나왔을까? 거기 노룩 청문회인가? 요새 이제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으니까 이제 그 예전에 벌써 이미 일정이 잡혀서 가방 한번 더 밀라고. 아프리카에 가셨다는데 아마 이번에 김무성 의원 이제 귀국할 때 많은 취재진들이 갈 것 같아 다시. 그때는 제가 볼 때 직접 들고 나오실 것 같아요. 네, 청문회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또 최근에 가장 또 핫한 이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였지만 이제 사드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드 추가 반입에 대한 보고 누락 사건. 네, 우리 일단은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의 주도로 문구가 삭제된 것을 이제 청와대가 확인했고요. 그 조사가 이제 발표됐는데요. 이번 사드 보고 누락 사건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거는 김종호 의원님의 완전히 전공이시잖아요. 네, 전공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개요를 쫙 그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전문가의 일성을 듣도록. 이미 준비하고 있는 아니, 거예요. 아닙니다. 준비는 전혀 안 됐는데. 이거 네. 우리 청취자께서 네. 대충 다 그 팔로우업을 하고 계신 네. 주제이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간단 명료하게 한번 브리핑을 해주시죠. 저는 사실 청와대 이번 조사가 조금 부족했든지 아니면 그래도 국방부의 체면을 좀 너무 살려준 것 같아요. 이게 국방부라는 것이 사실 상명하복의 체제잖아요. 네. 자,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사드 한계가 1조 뭐 2조 정도 한다. 2조 정도 한다. 네.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기가 2조라는 거예요? 한 포대가 지금 한 포대가 2조죠. 이제 6개 포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6기가 있거든요. 예. 그게 한 세트거든요. 한 예. 세트에 한 2조 합니다. 아. 네, 네. 이게 뭐 발사대랑 등등등 네, 네, 다 네. 그 네, 세트 엑스밴드 레이더 포함해서 그럼 이제 2기가 이제 들어간 거고 4기가 어디 네 들어와 개는 이제 있다는 외관에 거잖아요. 있죠. 외관. 네. 그럼 그게 다 캠프 합쳐서 캐롤이라는데. 2조. 네. 근데 이제 그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이제 주도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실 그 위에는 한민국 국방부 장관 그리고 김관진 전 안보실장 있잖아요. 근데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대빵이고 그다음에 한민국 육사 현 전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앞에서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는 내용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낙연 총리 인준 그 절차도 상당히 좀 복잡했었어요, 그때요. 그래도 해피엔딩이었으니까. 네, 잘 예. 마무리됐고, 이제 또 저희 당 의원님들도 몇 분 이제 장관으로 이제 추천돼서 저희가 또 청문회 준비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다음 주 수요일에 3분, 14일, 그다음에 15일에 1분. 네. 어제 이제 강경화 후보 또 김동연 후보자가 이제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어제 오늘은 이제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오늘까지 진행 중인 거죠. 지금 이 시간에도. 세 분 중에 가장 그 야당의 공격을 받은 분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강경화 후보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네. 사실 노출 기간이 너무 길었던 탓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예, 네. 그러니까 좀 자신이 있어서 사실 일찍 발표를 하셨고 사실은 별 흠결이 없는 분인데 네. 워낙 물어뜯으니까 야당에서 네. 정말 참. 그러니까 이 야당의 전략이 이랬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김상조 위원장한테 모든 집중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번 탄핵에 네. 저는 원인이 네. 저는 이게 정경유착이다. 네. 예. 정경유착의 이번 탄핵의 본질이다. 네,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벌개혁 음. 이런 것을 가장 힘있게 할 수 있는 후보, 예비 후보. 네. 이게 이제 김상조, 위원장 예비 이제 후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네. 후보신데, 아직까지는, 네. 이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청문회를, 거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되시면 바로 탄핵의 본질이었던 우리 사회의 정경유착을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적임자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당은, 재벌을 또는 기득권 사회 이 세력을 대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막았는데 이거는 쉽지 않다. 김상조 위원장 맡기는 네. 쉽지 않다. 그래서 전략이 그러면 이거 흠집이라도 내자. 예? 흠집이라도 내자. 그래서 강경화 후보자가 흠집을 낼 게 더 많다. 이렇게 판단해서 아마 선회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참 이 전략이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야당에. 그렇죠. 어저께 네. 강경화 후보 청문회 혹시 보셨어요? 예, 뭐 일부는 봤습니다. 저는 굉장히 또박또박 말씀도 잘하시고 그렇죠. 예. 그 정말 많은 의혹에 대해서 해명이 잘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김상조 위원장님은 그래도 예전에 참여연대에서 직접 이제 그 재벌들의 저격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어떤 공세와 공격에 잘 준비를 하셨던 분이고 네. 강경화 우리 후보님은 여성인데다가 또 유엔 쪽에서 지금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야당의 공세에는 사실 많이 준비가 안 돼 있을 거라고요. 근데도 어저께 잘 네, 해명하시고 선방하셨다고 저는 선방하셨어요. 생각을 합니다. 예. 안타까운 부분이요. 네. 이게 우리 과연 외교를 지금 정말 이게 외교적으로 네. 상당히 과제가 많은 지금 시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과거에 이렇게 외교부를 이렇게 좀 보면 네. 다자회의 같은 데 가잖아요. 유럽이나 남미는 거의 로크 루소의 계보를 잇는 철학자 수준들이에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외교를 이렇게 보면은 주로 프로토콜하고 언어 중심입니다. 네, 네. 네? 이게 이제 다 되는 사실상 외교의 본질인 국제 정치라든가 국제 경제에 대해서 그런 철학적 그 수준이 높지가 않아요.